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저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주영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보통 사람 최욱입니다. 선거 나가요? 자, 타협 없는 언론 저격수죠. 임재원 변호사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최근 들어서 제2의 최욱 자리로 노리고 있는 야심가입니다. 아하.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의 홍성일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늘 바른 말을 하는 팩트 체커죠.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올 초 신년 특집으로 시즌 1 마무리하면서 시즌 2를 향해서 제언을 아낌없이 해주셨는데 이제 딱 2달 됐습니다. 예. 시즌 2 시작한 지 시즌 2에 대한 평가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이제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본편보다 나은 속편이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즌 1과 시즌 2를 보면서 시즌 1만큼 잘하는 시즌 2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좀 보완을 하면 되는 거고요. 계속 순항하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많이 좀 부드러워지셨네요. 저도 살아야죠. 굉장히 사회화가 많이 돼 있네요. 굉장히 순치됐습니다. 네, 최근 장안에 화제로 떠오른 이슈가 있습니다. 채널A 기자의 이상한 취재와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을 MBC 뉴스데스크가 연이어 보도하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선을 넘는 언론의 취재와 검언 유착 의혹으로 잡아봤습니다. 제2에서는 문제가 된 편지와 녹취록, 녹음 파일을 통째로 입수해서 이 사안을 꼼꼼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죄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전 신라젠의 대주주 이철 씨 측이 MBC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고. 인터넷 쳐서 나오는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 그 검사장입니다. MBC가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러우며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철 전 대표 측을 설득하기 위해 채널A 기자는 이어폰을 끼고 들어보라며 조심스럽게 검사장이라는 사람의 통화 음성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가 내보낸 첫 보도의 제목이 한 종편 기자의 이상한 취재였습니다. 현재 금융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있는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면서 압박을 해왔다. 그 배경에 검찰과 유착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싣고 있는데 먼저 처음 이 보도 접하고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관행으로 미화해왔던 어떤 일종의 언론의 취재 현장이 노출된 것은 아닌지, 그 민낯을 보여준 것은 아닌지, 아무래도 평범한 시민들은 언론을 뭐 펜을 든 전사라던가 권력 감시를 하는 전문적 엘리트 집단이라던가 혹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진실을 탐사하는 자들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야 이런 걸 정말 눈앞에서 보게 되는구나. 내 귀로 듣게 되는구나라고 언론 소비자들한테 굉장한 실망감을 준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강의라든지 뭐 글을 통해서 우리 언론을 감시견으로 많이 비유했거든요. 근데 이 감시견의 비유를 계속 써야 할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냥 마치 입마개를 하지 않은 투견, 맹견, 그리고 막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할지 아니면 언론의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할지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아직도 뭐 기자 저널리즘 업을 하고 있고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런 일은 이제 처음이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저널리즘이 뭐 편을 든다든지 아니면 좀 선수로 뛰려고 한다든지 이런 건 있었는데 이렇게 거의 협박에 가까운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취재원을 회유를 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은 사실상 뭐 굉장히 옛날이 아니면은 요즘 근래에 들어서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참담하고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또 사실 많은 기자들은 또 열심히 정상적으로 취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 좀 도매금으로 좀 넘어 이렇게 비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저는 우리 이 선생님께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잘하고 있는 기자들이 도매급으로 넘어갈까 우려스럽다. 네, 예.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 비판하면 돼요. 기자분들이. 예,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법농단이 터졌을 때 대다수의 많은 판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잘못된 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오늘 비평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게요. 네. 날카롭습니다, 저. 옛날의 최욱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일어섰던 걸로.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잠시만요. 지금 시점이 아무래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각도에서 이 사안을 또 바라보고 또 추측하는 보도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사태의 핵심인 취재윤리, 검언 유착 의혹이 아니라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우선 보도 흐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데스크 첫 보도가 나간 3월 31일과 4월 1일엔 대다수 언론들이 한 발짝 물러선 상태에서 중계 보도를 하거나 보도에 나온 등장 인물들 또 이 사태를 바라보는 유력 인사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는 기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언론사의 혹은 언론인의 비위 사실에 대한 어떤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밑그림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는데 저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동료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사에서 기자가 어떤 일종의 깡패 같은 짓, 제가 좀 과하게 말하면서 깡패 같은 짓을 했는데 이 언론사가 오히려 동료 의식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더 접근하지 않는 다른 언론들의 형태들이 저는 언론 카르텔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 건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이거나 뭐 재판 중이거나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여기 이제 뭐 지금 감옥에 있는 이철 전 대표가 대표로 있었던 밸류 인베스트먼트 사기 사건. 이거는 형이 확정돼서 지금 12년형을 받아서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신라젠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권 인사들이 연루가 됐네 안 됐네 그리고 채널 A 사건까지 있는데 이 한 건 한 건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안을 이제 바라보는 그 언론사들의 관점이 다 좀 다른 거는 사실이에요. 어떤 데는 취재 윤리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떤 데에서는 이를테면 보수 언론은 뭐 여권 인사들의 뭐 주가 조작 개입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더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보도가 중구난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일부 언론이 특히 이제 이거를 정치적 공방으로 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MBC의 취재 윤리는 또 제대로 됐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이게 약간 변질된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그 조선일보 온라인판의 경우 또 발빠른 움직임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뉴스데스크 보도 직후인 밤 9시 9분에 채널A 기자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 내세워 이철 측에 유시민 비위 알려달라는 제목으로 현재 검사장의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다면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1시간 뒤죠. 밤 10시 3분에 이 내용은 빼고 신라젠 사건 보도 놓고 MBC 채널A 뉴스로 치고받다로 수정을 합니다. 또 밤 11시 17분에는 검사장 신라젠 사건 알지도 못한다. MBC 보도 반박이라면서 해당 검사장의 입장을 실었는데 이렇게 수정된 제목의 기사를 낸 것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이런 게 좀 유행이잖아요. 썼다 지우는 거. 유행. 요거 칠판 저널리즘 하나 들어갑니다. 네. 전자칠판인가요? 아니면 초록색 칠판인가요? 홍성일 연구원님 어때요? 칠판 저널리즘. 예, 인정합니다. 인정입니다. 네. 예전처럼 독자들이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다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꿨다. 왜 바꿨냐. 이제 여기서 일종의 음모론이나 이제 또 과한 해석들이 들어가면서 저널리즘의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조선일보의 이건 행태는 굉장히 잘못된 관행에서 나온 지금 이건 거고요. 제가 이제 요 내용을 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조선일보가 굉장히 고민이 깊었구나. 처음에는 조선일보조차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한 거 맞으니까 이제 썼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은 안 되겠는데? 라고 이제 안에서 저는 이건 추정입니다, 이거는. 회의를 하고 그 기사를 내려서 이거를 공방으로 딱 몰고 가는 프레임으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갔던 편집이었다, 판갈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서 기사가 계속 그 논점이 변해가면서 무엇 때문에 변해갔는지, 누구의 관점으로 변해갔는지 이 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팩트에서 출발을 해서 팩트를 흔드는 논란의 영역으로 갔고, 논란의 영역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기였고, 그것은 검찰 쪽에 편을 드는 방식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건 독자죠. 항상 검찰을 만나고 항상 출입처로 드나드는 기자의 관점에서 관점을 권력자에게 좀 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비판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이 사안을 지금까지 다루는 모습을 보면은 별도의 취재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방을 중계하고 있고 거기에 더하는 어떤 유력 인사의 멘트를 그냥 중계하는 식이잖아요. 이 사안과 관해서 특별히 취재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지는 않는데 동일한 사안을 놓고 계속 관점을 조절한단 말이죠. 수위를 조절하는 거예요. 취재는 열심히 안 하는데 고민은 열심히 하는 언론은 맞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2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씨 측에 보낸 편지, 이철 씨 지인과의 통화, 또 만남에서 녹음된 전체 음성 파일과 녹취록을 토대로 먼저 취재 윤리 문제부터 꼼꼼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채널A 기자는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반복해서 언급된 문구가 눈에 띕니다. 윤 총장이 직관하는 만큼 수사는 과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향후 전략에 따라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대표님이 검찰과 공식적인 딜을 할 수는 없지만 언론사를 잘 이용하라면서 자신은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기자라면 윤 총장이 직관하는 만큼 수사는 과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사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총장이 마음을 먹는 거에 따라서 수사의 강도와 밀도와 심도와 어떤 모든 것들이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내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면 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의 핵심 대상자에게 사적으로 접촉해가지고 취재 중 알게 된 수사 정보를 흘린 거예요. 딱 이렇게만 놓고 봐도 굉장히 심각한 불법 행위인데 그거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어요. 이 기자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이거를 문서로 남겼어요. 기자가 편지를 쓴 거잖아요. 굉장히 떳떳해요. 놀랄 정도로 떳떳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건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자들이 이거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겁니다. 일단 취재 윤리라는 것은 완전히 저버린 건데요. 취재 윤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과정으로서의 그게 아니라 그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서 기사를 써서 그게 단독 특종 보도가 됐다라고 만약 가정을 해본다라면 그 보도가 어떤 가치가 대한민국에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거에 영향을 또 받아서 공론장이 왜곡되는 것까지 상상을 해본다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이 편지는 교정 당국이 뭐 확인하거나 그런 건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지점이 되게 좀 일종의 취재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게요. 내용을 보면 남부지검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6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VIK 관계자가 다시 조사받게 될 것이다. 언론사 한 곳을 잘 활용하면 가족 실형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 검찰과의 결탁이 없었다면 이건 심각한 수사방해 행위고요.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서신을 오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형집행법에 보면은 소장은 서신의 내용에 대해서 그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과 이렇게 오가는 서신을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기자가 이것은 그 검열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배경은 또 뭘까? 그다음에 소장은 정말 보지 않았을까? 봤음에도 문제 제기 안 한 이게 문제 제기한다라는 게 수사기관에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 수사기관이 검찰입니다. 그럼 보고 안 한 이유는 또 따로 있는 것일까라는 부지점이 하나의 취재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또 새로운 국면이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채널A 기자가 이철 씨 지인과 통화한 내용 중에 바로 그 부분이 있어요. 지인이 그 편지는 좀 위험하다. 교정국에서 다 볼 텐데라고 의구심을 제기하니까 기자가 교정국에서 보겠지만 봐도 문제 없을 정도로 썼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겠던데요. 제가 편지를 보니까.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했던 게 괜히 그 편지에도 그러고 그 대화 내용에도 그러는데 나는 브로커가 아니다. 나는 로비스트가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예. 이거는 본인이 그거를 굉장히 이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로비스트로 비춰질 것이다, 브로커로 비춰질 것이다라는 거를 명백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편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 통화를 할 때도 만났을 때도 기자 본인이 브로커가 아니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래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비밀이다는 저는 하나로 귀결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법조 출입 기자에게 이 정도는 취재 관행이다로 들려요. 이걸 전부 다 취재 영역으로 봤다면 대단히 우리나라 법조 기자들의 윤리의식이 정말 잘못돼 있고 그걸 잘못돼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구나라는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법조 기자를 대변해서 나온 건 아닌데 상당수의 법조 기자들은 이렇게 취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취재하지 않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그거를 뭐 유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검찰로부터 일정 정도의 소스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기사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안 하면 못 써요, 기사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삼각 취재라고 하죠. 외부에서 취재를 해서 그게 확인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법조 기자가 억울하면 비판 기사를 써야 됩니다. 저는 최용님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억울하면 안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PD수첩에서 예전에 왜 법조 출입 기자와 검찰의 커넥션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보도를 했을 때 그 법조 기자들이 성명도 내고 PD수첩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아니다. 쟤는 진짜 잘못한, 저 기자는 정말 잘못한 건데 그렇지 않다. 이번 행태는 정말 엄중하게 처리해서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말을 법조 기자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 목소리는 못 들었다는 게 좀 아쉬워요. 채널 H과 이 지인이 총 3번을 만나고 7번의 통화를 나누는데요. 그 과정에서 드러난 취재 방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 추징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 중에 가족은 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실형은 나올 수가 있어요. 가족이 되게 줬는지 안 줬는지 전자입니다. 그러면 가족은 할 수 있어요. 이 가족을 어떻게 생길 것이냐. 14년이 20년이 되지 않게 사모님이 들어가지 않게 아니면 뭐 다른 친척 저 누가 있는지 몰라요. 뭐 동생이 있건 뭐 사촌이 있건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뭐 들어가더라도 조금만 선고받고 아니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이거 누르면 돼요. 안 하면 죽는 거고 안 하면 그냥 20년 될 수도 있고 30년 될 수도 있는 거고 말 보이는데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부터 더 죽어요. 야, 그 영화 내부자들은 현실의 예고편에 불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니까 이 채널A 기자는 정말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기자, 변호사, 검사, 판사까지. 야, 모든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와, 기자 만능설. 네. 소름 끼칩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철 전 대표를 향해 있잖아요. 12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물론 죄가 있어서 들어간 거지만 굉장히 약한 지위에 있는 건 맞아요. 바깥에 가족이 있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12년형이 뭐 20년, 30년형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심한 압박감이 될 수 있다는 건 맞죠. 그러니까 위기에 굉장히 층위가 확 갈려 있는 상황에서 채널A 기자가 수영자를 상대로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악랄한 협박 행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언론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도구다. 여러 사람들이 언론을 활용해서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모으고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정말 이 채널 A 기자의 이 거래 조건 회유와 협박들을 보면은 이 사회적 흠기라는 말을 여기에다가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해당 기자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자의 취재 목적은 일관됐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달라는 것이다. 예, 이거였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유를 쳤으면 좋겠고 1번으로 그냥 사실 어차피 유를 치나 안 치나 뭐 대표님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고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 좋아할 거예요. 검찰은 유시민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치다가 유시민은 좀 친박의 최경환이라는 분이 거기다 거액을 투자를 했었는데 최경환 이미 수사 초기에 우병우 라인 쪽에서 이를 통해서 의철 대표한테 100억을 요구를 했었어요. 수사 무마조건으로. 그건 참 위험한 얘기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서로 기다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널A 기자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자그마치 52번 언급합니다. 반면에 제보자가 얘기한 다른 인사들의 경우에는 유 이사장과 섞어서 보도를 할 수 있다거나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이 기자는 왜 유독 이렇게 유 이사장을 표적으로 삼은 걸까요? 유시민 이사장이 신라젠의 기술시연회 발표회 때 가서 축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 쪽에서 지속적으로 유시민이 뭔가 돈 받고 여기에 인증서 준 거 아니냐 일종의 뭐 이런 식의 이제 의혹들을 계속 이제 제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나온 게 벌써 제가 이거를 들은 것만 해도 한 4년 전 얘기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굉장한 집착, 굉장히 불편함들이 보수 진영에 녹아 있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요 녹취록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두 개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실형을 살고 있는 범죄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피의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주가 조작이랑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패륜적인, 오히려 대개 언론 소비자들이 더 패륜적으로 느낍니다. 돈으로 가지고 하는 장사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여기에 유시민 이사장을 엮게 되면 상당한 이 두 가지 효과를 같이 파급할 수 있는 도미노를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검사가 이 기자에 대해서 직접 대응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빨리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발언까지 했다라는 거는 검사가 나서야죠,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데 그거는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채널A 기자가 여러 직업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화가. 네, 화가 들어갑니다. 네, 네 번째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그림을 쫙 그립니다. 이철 대표가 심경 고백을 했다. 이미 중형이 확정된 만큼 어느 정도 사과를 하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정관계 인사의 관여 의혹 등을 밝히는 한편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계획해 진행하겠다. 이런 그림을 쫙 그려놓고 있습니다. 왜 영화 살인의 추억 보면 향수기에 하는 그 친구 데려다 놓고 가르치잖아요. 자자자, 이제부터 너는 향수기 봤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가르쳐주고 그걸 고스란히 따라하게 하는데 그게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서류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이제 이게 의혹 취재인 거잖아요. 저는 의혹 취재 가능하다고 봐요. 범죄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있고 그리고 취재 같은 경우는 사건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해도 되느냐? 그냥 사람을 찍어놓고 타겟을 만들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인지하고 의혹해서 수사하거나 검찰에서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는 것이냐. 저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 보고 거기서부터 여기서는 출발이 잘못됐고 그래서 윤리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기자의 취재윤리 이상으로 중요한 의혹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사이에 오갔다는 통화 녹취록에서 비롯된 검언 유착 의혹인데요. 눈에 띄는 건 이 기자가 언급한 검사가 그냥 검사가 아니라는 거죠. 영상 보시죠. 가장 검찰의 핵심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건 저희가 검찰 고위 관계자랑 통화한 걸 녹음해가지고 같이 만난 자리에서 들려드릴 수 있는 정도는 돼요. 저랑 통화한 사람이 검사장이고 윤석열하고 되게 가까운 검사장이고 발언권이 굉장히 센 사람이고 스타에 있어서 한머신이라고 있어요. 윤석열 석화 끼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은 딱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저는 이렇게 이 사람은 초반에 들어가 있을 정도 이 정도의 사이고 몇년 됐으면 뭐한 4, 5년 넘게 아는 사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분을 산 게 아닙니다. 이 기자가 실제로 썼던 단독 기사들을 보면 검찰에서 준 정보를 소스로 해서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올해도 보니까 7건의 단독 기사가 이 기자 이름으로 나왔던데 전부 다 그런 성격의 기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검찰과의 긴밀한 관계 하에서 취재 행위를 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거론되는 특정 검사와 이 기자의 유착 관계를 밝히진 못했으나 검언 유착, 일반적인 검언 유착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현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문제가 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컨대 숙대 배정근 교수가 뉴스 제보의 특성과 취재 관행에 대한 탐색적 연구란 논문을 2018년도에 쓰셨는데요. 거기에서 다양한 기자들의 어떤 취재원과의 관계 이야기들이 인터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도 빨대라고 해서, 그러니까 법무부에 검찰에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그걸 마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기자들이 있다라고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기자의 말이 뒤에 말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근데 그 중에는 자기가 검찰의 빨대인 걸 모르는 기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검언이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관계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일들이 한 번, 그러니까 지금 채널A의 이모 기자뿐만이 아니라 몇 차례가 지금 계속 있어왔고 그것들이 지금 수집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검사장 통화 내용 진위와 관련해서 이 해당 기자가 이 검사장과 통화했다는 녹취록을 이철 측 지인에게 2번을 보여주고요. 심지어 녹음 파일을 들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폰을 끼고 듣도록 해서 저희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서는 이 기자 또 이철 측 지인이 직접 소리내어 읽은 부분만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무슨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측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언론사 기자가 제보 내용을 검찰에 말해주는 형식 자체가 왜 문제가 되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 형식은 얘기를 들어보고 나한테 알려달라 얘기가 될 것 같으면 서로 우리도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를 달래요. 어떻게 이철 대표가 생각하는지.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좀 보자면 서로 연대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채널A는 확인했더니 검사장이 아니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검찰 측 역시도 채널A 확인했더니 아니라더라라고 서로에서 서로 순환적으로 연대 보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투전판식의 연대 보증 아닙니까? 범죄학의 기초이잖아요. 만약에 한꺼번에 연루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가 있을 때 서로의 알리바이를 보증해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그걸 성립하는 것처럼 또 되게 많은 언론들이 이걸 받아 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MBC가 보도한 그런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받아주지 않으면서 검찰과 채널A가 서로에게 연대 보증하는 거 왜 이렇게 많이 받아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언론들 역시도 같이 플레이를 여기서 끼어서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좀 의혹을 제기해 봅니다. 검언 유착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명백하게 증거가 있느냐. 검언 유착을 이 정도까지 세게 밀려면은 분명히 더 많은 증거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MBC가 그렇게 하지 않고 설익은 상태에서 보도를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역공의 계기를 빌미를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의도성이 있다, 정치적 의도성이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지금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들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 취재가 불완전했기 때문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저널리스트로서 기자로서 굉장히
아쉬움이 좀 남는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MBC 뉴스데스크도 검언 유착 아니면 기자의 허위 녹취록이라면서 여지를 남겼고요. 여러 차례 확인을 해본 결과 해당 검사장의 목소리가 맞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또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검사장의 반론을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을 최초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기자는 어떤 입장일지 영상 보시죠. 검사장과의 녹취록이죠. 대검 범정에 가서 땡땡땡 수석을 만나. 내가 얘기해줄게. 수사팀에도 그런 의견을 전달해줄게.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하면 우리 수사에도 도움되고 채널A 기자가 검사장한테 이철이 지금 뭔가 얘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현직 검사장이 그래? 그럼 가서 계속 얘기를 들어보고 뭐라고 하는지 나한테 얘기해줘. 이거는 그냥 공모한 거죠, 공모. 예, 그 녹취록이 사실이라고 하면. 녹음 파일 일단 그거를 좀 면밀히 분석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철 측과 그 채널A 기자가 만나는 그런 어떤 상황 같은 것들 현장에서 좀 지켜봤고요. 그럼 채널A가 밝혀야죠. 검사장과 나눈 대화가 일단 아니라고 지금 채널A에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 조작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검사들은 다 한 게 되는 거죠. 채널A한테. 그런데 채널A 기자가 검찰의 수사 내용을 그렇게 하나하나 검찰 내부 관계자인 것처럼 알 수 있었던 게 검찰이 자유로울 수 있나요? 만약에 채널A 기자의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이 지워졌다면 그 자체가 팩트잖아요. 근데 분명히 어떤 녹음 파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핸드폰을 확인해 보는 거는 녹음 파일이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굉장히 중요한 확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MBC 측에서는 제 생각에는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저의 추정입니다. 이건 팩트가 아니라 추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확신이 있지는 않았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채널A 측에서 밝혀라. 검찰에서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자가. 이거를 증명하기가 자기들도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언론의 이중잣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번 의혹 사건들을 거듭해서 경험했을 때 언론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언론들이 받아서 이 의혹을 확산해요. 그러면은 입증 책임은 어디로 가냐면 당사자 개인한테 늘 넘어갔거든요. 검찰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검찰이 아니다라고 말만 하더라도 100% 증거 능력을 갖게 되는지 아니라고 말을 들었으니까 이건 아닙니다라고 왜 이렇게 다들 거기서 수사까지는 안 가더라도 취재를 왜 거기서 멈추는지 이건 언론의 이중잣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채널A와 MBC를 동등한 선에서 비교를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채널A는 범죄 혐의 거의 범죄에 가까운 협박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건 명백하기 때문에 아니고 MBC 측은 아쉬움을 저도 토로를 한 겁니다. 최경환 전 의원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이 65억 원의 신라젠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를 이철 그 감옥에 있는 이철 대표의 발언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일단은 이 검언 유착이나 이 취재 윤리하고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게다가 삼각 취재, 삼각 검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그거를 다 기사화하는 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다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관행은 저널리즘에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철 대표의 말에 그대로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최경환 의원이 돈을 투자한 거를 기정사실화했어요. 그리고 반론을 받았죠. 그런 사실 없다라고.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취재 윤리 이쪽에 지금 고도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거를 정치권 공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MBC의 보도 행태는 분명히 채널A의 문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한 것 맞고 그 보도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가령 이제 그 제보자를 통해서 알게 된 뭐 윤 총장 최측근의 검사가 여기 연루돼 있다라는 그 발언을 따가지고 MBC는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실제로 윤석열 총장의 얼굴을 화면에 크게 띄우고 있어요. 이런 식은 어떤 흐름을 만드는 영향력을 본인 스스로도 의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만 조금 조심을 했으면 훨씬 더 이 보도가
우리가 충분히 좋게 평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편은 좀 결국은 공익성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의혹이 설정되어 왔었던 검언 유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녹취록이 나왔으니 이제부터 수사와 취재를 시작해 보자라는 어떤 의제 설정으로 저는 의미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 보자라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넘어가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검언 유착에 대한 어떤 언론 소비자의 의혹을 또 한 번 더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라고 미루는 건 별로 설득력이 없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애초 그 MBC가 제기한 문제는 기자의 취재 윤리 그리고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 이틀 뒤죠. 4월 2일부터 일부 언론사들이 다른 시선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4월 2일 조선중앙문화일보는 윤석열 때리기, 윤석열 몰이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내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에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윤석열 때리기에 가세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를테면은 프레임이죠. 일종의 윤석열 뭐 때리기 아니면 윤석열 죽이기라고 이렇게 이거 타이틀을 달거나 이런 게 워딩으로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된 거야 이거는 다 윤석열을 하차시키기 위한 걸로 이제 프레임 안에 이제 가둬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문제 뭐 이런 여러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제기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다 윤석열 죽이기, 윤석열 뭐 가두기, 때리기. 그리고 뭐 이권 같은 경우에도 검찰과 유착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것도 그렇게 본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버리면은 세상에는 윤석열과 윤석열이 아닌 사람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쩍 넘어서 더 멀리 나간 기사 찾으셨다면서요. 최욱 씨가. 멀리까지 또 갑니다. 얼마나 갔습니까? 문화일보에 이러다 조국 대통령 되겠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친문, 친조국 인사들이 일사불란한 대오를 만들어 총선 이후 예상되는 정권 수사를 견제하는 한편 윤석열 제거를 획책하는 사안으로 해석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의 취재 윤리에 관한 얘기인데 왜 여기서 친문, 친조국 인사들과 윤석열의 대립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사실 전혀 무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위 사실에 대한 어떤 의혹을 보도한다면 이건 친조국이라는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친 비약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의 어떤 대립구조, 말 그대로 총선을 그런 구조로 가고 싶어하는 보수 언론들의 어떤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사건까지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언론의 총선 개입 양상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이것이 꽤 장기간에 걸쳐서 팩트가 논란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편들기로 가는 과정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치 하나의 스토리텔링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기자들이 자신의 취재력을 담보하지 못할 때 흔히 빠지는 어떤 함정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 편들기,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정적인 증거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할 이야기들이 생기는 겁니다. 의혹보다는 확실한 어떤 팩트, 진실에 근거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런 본질 흐리기에 나쁜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겠다고 보는 게 검찰이라는 곳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꿀단지 같은 곳 아닐까요? 그러니까 꿀맛 나는 정보가 연중무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정보 소스예요. 검언 유착 관계는 그 위에서 특히 검찰 출입 기자들이 굉장히 활발한 언론 행위를 어떻게 보면 좀 힘들이지 않고 해왔던 하나의 어떤 장이었을 수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검언 유착 관계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 자체가 싫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자, 그리고 4월 3일이죠. 이번에는 조선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갑자기 MBC 제보자의 신원과 관련된 보도들이 쏟아집니다. 채널A 기자에 접근했던 친여 브로커 그는 제보자 X였다. 이철 지인이라는 인물이 평소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하고 현 정권을 극성적으로 지지해온 이른바 제보자 X였다. 제보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 숙대 배정근 교수 논문에 사적인 동기로 기자에게 접촉한 사람들이 전체 보도 건수의 42.4%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공적인 동기를 가지고 제보를 하신 분은 적습니다. 28%입니다. 제보자의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떳떳해라라는 주장인데요. 그 얘기는 자칫 내가 조금 꺼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침묵하라는 이야기와도 같은 이야기거든요. 더 많은 목소리를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보자의 순수성은 의미가 없고
기자의 순수성이 중요하겠군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맞았네요. 네. 저는 이제 직업병 피해와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 직업병 이 사건도 결국 피해 제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나눠요? 그분들이 자신의 피해를 알리는데 누군가는 정말 이 문제를 알림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분도 있고 그 회사한테 사과받고 싶다는 분도 있고 보상받고 싶다는 분도 있어요. 그걸 누가 어디를 공익이고 사익이고 누가 신뢰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굉장히 폭력적인 구분이에요, 이거는. 그 내용을 사실은 봐야죠. 우리 지난주 다뤘지만 김광일 기자가 다뤘을 때 조주빈조차도 그가 한 말은 범죄자도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서 제보자로서의 옹호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언론이 제보자조차도 상당히 취사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보자가 불순한 의도가 있으므로 그럼으로 해서 이 제보 자체가 불순하다라는 건 결국 원하는 목적 자체가 기자의 윤리라던가 기자와 그리고 그 검찰 간 어떤 관계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속내에 드러냄밖에 안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너무 예리하네요. 그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선 이후에 조선일보가 계속 손석희 기사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제보자가 조주빈이었던 건데. 와, 예리하시네. 제보자 X라는 이 네이밍 자체가 사실은 뉴스타파에서 그 10부작으로 검사와 재수라고 했던 그 연작 기사에서 썼던 네이밍이거든요. 그 제보자의 어떤 신수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뉴스타파의 기사 내용에 대한 비판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야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기사 내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제보의 어떤 신뢰를 의심할 만한 사안은 없는데 조선일보 역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제보자 X의 신뢰성을 훼손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전과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검찰 비판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수용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보 가능했던 모든 내용이기 때문에 전과자라는 것으로 그 내용을 불신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조선일보 제목이 채널 A 기자에 접근했던 친여 브로커, 그는 제보자 X였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채널 A 기자가 이미 본인이 공작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편지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치 이 제보자 X가 다 기획을 한 것처럼 지금 제목을 뽑았단 말이에요. 전형적으로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그런 수법인 거죠.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그 기사가 세계일보에서 쓴 겁니다. 언론 검찰 유착 MBC 제보자 열린민주당 지지자였다. 이게 왜 기사가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지지자는 제보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주 무견실에 있는 아무런 당적도 가지지 않고 평생 정치활동이라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만 그럼 제보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열린민주당 지지자가 제보를 했다라고 해서 채널 A 기자가 그러면은 이런 취재 윤리를 안 한 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뉴스타파의 그 시민보 기자가 MBC 제보자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기사가 오보임을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시민보 기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제보자 X가 관여하지 않은 뉴스타파의 다른 보도에도 제보자 X가 관여를 했다라고 쓴 부분이 오보고요. 조선일보 쪽에서는 그 이후에 생산된 다른 기사에서 저희의 입장을 일부 반영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가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저희한테 밝혀왔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이미지를 만들어 더 씌우면서 제보자 X가 관여한 부분을 다른 보도들까지 확대시키면서 이 보도 전체를 다 이제 불신의 이미지로 오염시키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보의 동기와 무관하게 결국은 그 제보를 받아서 기사를 쓰는 건 기자들 자신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실 확인과 검증을 통해서 내보낸 기사라면 그때는 이미 제보자의 동기나 제보자의 의도와는 무관한 어떤 기사가 되는 것이죠. 자, 조선일보의 이런 엄청난 실수는 그냥 다 넘어갑니다.
본인들도 차도 잘 넘어가는 걸 아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에 정정해서 보도했으니까 이걸로 이제 가름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조선일보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러세요? 자꾸 김학래 대표한테. 지금 언론 지형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데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화하면 이게 전달이 된다라는 학습 효과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령 제보자의 과거 전과나 뭐 정파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이 제보된 어떤 사실 자체에 대한 그 진리 여부에 대한 어떤 의심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은 던지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계속 제보하지 않은 의혹들까지 계속 이용을 하고 조선일보 외에도 조선비즈, 월간조선 같은 계속 계열사 다른 언론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노출해서 보여줌으로써 결국에 양도 많아져요. 결국 이렇게 되면 많은 언론 소비자들은 많이 다루는 거 보니 사실인가 보구나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걸 알고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해 봅니다. 예. 조선일보에 오보가 나간 날 다른 언론사들도 이제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네. 요거 오보를 그대로 받아 쓴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네요. 제보자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분위기가 생겼던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검증할 시간들을 갖지 못한 채 컨트롤 C, V 한 거죠. 4월 3일 문화일보 기사 중에 이철 대리인 지 씨는 전과자 언론 연결 브로커라는 제목 기사를 보면요.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 씨를 검사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제보하는 제복꾼 역할을 해온 화려한 경력의 사기 횡령 전과범으로 단정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 이후에 어떤 이 제보의 순수성,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모든 내용들이 거의 검찰발로 밝혀진 소스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파악했다, 알려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구체적인 정보 소스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그 와중에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김영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의혹 사건도 지 씨가 제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 씨가 제보한 게 아니라 그 부장검사의 뭐 과거 친구였던, 그러니까 스폰서로 지목된 그 사람이 직접 제보했다라는 것은 이 제보자 X가 처음 등장한 뉴스타파 기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자가 한 번만 체크했으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까지도 검찰발 소스로 통해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을 검언 유착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기사를 통해서 덮으려 한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자, 현재 채널A 측은 해당 기자의 취재 방식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해당 기자는 출근은 하고는 있는데 검찰 취재 등 업무에서는 배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모 기자가 그 이철 측 지인과 만난 자리에는 채널A의 다른 대검 출입 기자가 동석하기도 했고요. 윗선 간부가 올 거라고 했다가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시간과 공을 들이는 일을 회사가 몰랐을 수도 있을까요? 채널A 기자는 여러 차례 지금 편지를 보냈어요. 공을 들여가지고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다라는 거고 이런 거는 관행적으로 볼 때 거의 99.9%는 데스크한테 보고를 합니다. 저 이런 거 지금 취재하고 있고요. 이거는 언제쯤 뭐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오늘 뭐 기사를 내겠습니다. 이런 식의 보고가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협박을 하고 이런 디테일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근데 저는 그 가능성도 좀 낮다고 보고요. 굉장히 이런 식의 취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회사 측 그 최소한 그 법조 데스크 정도 그리고 사회부장 정도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경험으로 20년 정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제 추정입니다. 이거. 결국은 한 기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잘 몰랐다라는 식의 발뺌을 한다라면 저는 결국 그게 채널A 수준을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국 기자 개인의 비윤리적인 취재 문제를 방임했다는 점에서 채널A라는 이 언론사로서의 어떤 윤리성과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범죄나 일탈이 발생할 수 있는 문화였느냐, 그것이 심지어 장려되거나 묵인되는 문화였느냐, 그게 사실 확인이 되면 그냥 그건 조직 책임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이 사안과 관련했을 때 채널A의 조직 문화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저는 첫 반응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3월 30일자 뉴스A 클로징 멘트에서 그 첫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식입니다. 피의자인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 MBC가 사안에 몰린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채널A는 MBC 보도 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과장한 부분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본질을 흐리고요. 오히려 MBC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먼저 나오거든요. 이거로 봤을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채널A의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혹시 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까? 와, 그렇다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네요. 자체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채널A 사측의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리죠. 채널A는 사내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사 기자의 취재 과정과 보도본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와 추후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자, 결국 핵심은 지금 상황에서는 녹취록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겠죠. 법무부도 현재 2번에 걸쳐서 대검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의 경영진을 불러서 진상을 파악한 뒤에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민원련은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또 고발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가 이 문제를 정말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 끼워졌습니다.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자체조사위원회를 간다는 것에 있어서 커다란 신뢰감이 가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조사위원들을 좀 수혈을 해야 될 텐데 나중에 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나온 어떤 결론을 가지고 외부 자문을 구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 자체도 이제 신뢰가 안 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론도 그러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지금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식의 취재가 정말로 눈길이 지금 뭐 의혹이 가고 있잖아요. 검찰 아니면 다른 기자들 이런 식으로 취재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보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계 전체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혹 보도는 이것으로 완성된다.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제가 먼저 치고 나가겠습니다. 의혹 보도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추심 저널리즘으로 완성된다. 채널A 기자는 불법 추심을 한 거네요, 지금. 아, 그거는 완전 불법 추심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의혹 보도는 삼각 검증으로 완성된다. 저는 기자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의혹 보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채널A 기자의 가장 큰 실수는 굉장히 자신이 언론에서 대단한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표적도 굉장히 큰 표적을 삼아서 계속 쌓아가서 결국은 마지막에 발을 좀 접질린 게 아닌가 싶은데 기자는 영웅이 아닙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홍성일 연구원님 그리고 김준일 대표 고맙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t seems to lead to